샤샤 오셨구나. 네, 신호 도착. 네. 네. 어제 아침 라디오 이후에 또 간만은 아니죠. 마만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네. 모두들 좋은 저녁입니다. 확실히 느끼는 건데 아침 라디오 한 날은 이제 아침하는 날은 저녁을 안 하기로 하니까 저녁 방송만 있는 날에 사이 텀이 좀 느껴지는데 그만큼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길다고 느껴지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 5일 오는데 그죠? 신호가 한 번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제 슬슬 늘려봐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네, 고민이랄 건 사실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화요일 저녁인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레아르님, 네. 신저 후원비 천치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한 텍스트 감사합니다. 신호가 요새 그쵸. 그렇게 막 특이점은 없긴 하지만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신호와 이렇게 저녁에 신전에서 만나실 쯤에는 다들 좀 지쳐있거나 피곤하거나 하겠지만 또 신호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이나마 피곤함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호는 요새 쇼츠를 이제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인다고 어제 말을 했는데 확실히 여유는 생겼어요. 여유는 생겼는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니까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 그래도 심적인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해졌달까요. 그거랑 오늘 신호의 아버지가 네 얼마 전에 본가에 다녀왔거든요. 네, 이세계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신호를 보시고는 오늘 방송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건강 잘 챙기고 있지?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통상적으로 네 당연하죠. 그냥 이렇게 넘길라 그랬는데 돈을 보내셨대. 그래서요. 돈? 갑자기 웬 돈? 하니까 갑자기 웬 돈? 하니까 운동 좀 해. 해가지고 근데 적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신호가 낼름 먹었죠. 운동 안 하는 건 어떻게 하셨지? 운동 안 하는 건 어떻게 하셨지? 최근에 신호가 시작했다고 했는데 일이 바쁘니까 또 미루고 해가지고 다시 조금 몰골이 별로 보기 안 좋았나? 부모님들은 그게 딱 보면은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네. 근데 잔소리만 하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잔소리랑 거기에 할당되는 금액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그래도 들을만한 것 같아. 샤샤 좋은 저녁이에요. 네, 그래서 신호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 운동 등록하라고 보내주신 돈 신호가 일단은 낼름했습니다. 운동 등록할지는 이제 내일쯤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네. 돈으로 이루어진 잔소리는 항상 옳습니다. 신호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명절 때마다 애가 결혼은 했니? 아니면 너 요즘 참 보기 안 좋다. 꼴이 그게 뭐니? 너 요즘
일은 잘 되고 그거 좀 벌긴 하냐 하는데 이런 말 다 듣고도 그래 뭐 써라 하고 이제 좀 두둑하게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돈에 깎아로 변경되었다. 아니에요. 아니야. 깎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주 감사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신호가 사실 여러분들이 써주신 소중한 신전 운영비로 가장 먼저 뭘 했냐. 장비를 처음으로 바꿔봤습니다. 마이크를 바꿨어요. 지금 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나? 쇼츠 영상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소리가 이전 쇼츠하고 미묘하게 바뀌었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음량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살짝 더블링하듯이 더블링하듯이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네 잘 바꿔서 앞으로 잘 또 컨텐츠 만드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신전 후원비는 신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감사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지만 네. 늘상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신전 인테리어도 뭐 아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신호가 7월 운세를 봤거든요.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 운세나 아니면은 그 사주 운세 같은 거 월별 운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신호가 아 마이크 하나 바꾸니까 좀 다른 장비병이 같이 도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7월 운세 첫 줄에 써져 있는 게 신호 운세예요. 장비병 걸리지 마라. 강의 끊지 마라. 새로운 프로그램 구독제 끊지 마라. 아 어떻게 알았지? 진짜 귀신 같더라고요. 장비병은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아예 걸리진 않았어. 생각만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걸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신호가 장비병에 걸렸다면 좀 헤어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장비병 걸려보신 거 있으시려나? 신호는 마지막으로 걸려봤던 장비병이 그냥 장비병은 아니야. 그냥 바꿀 때 돼서 바꾼 거긴 해요. 원래 신호가 종종 방송에서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타블렛 쓰는 거 클립 스튜디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타블렛을 원래는 판 타블렛을 되게 저가형을 쓰다가 아는 친구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액정 타블렛을 넘겨줬었거든요. 그게 가장 최근의 장비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키보드 한성 무접접 키보드 썼어요. 무접접 키보드가 뭐죠? 무접점 키보드. 오케이. 우접접 키보드. 이것도 그 감지형 그거군요. 접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광축, 자석축, 레이저. 오케이. 신호가 키보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어때요?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이어폰 헤드셋 장비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좀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아. 음향 쪽이 생각보다 장비병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막 다르대. 근데 신호도 그렇다고 느끼긴 느껴요. 근데 다행히도 한 번씩 그 장비병에 걸릴 때마다 신호의 장고가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 넌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멈췄었던 그런 기억이었죠. 키보드 좋긴 좋더라고요. 키보드가 그 신호도 원래는 키보드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남편이 기계식 키보드 쓰는 거를 보고 소리가 좋아가지고 뺏어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남편 거랑 똑같은 걸로 신호 거를 샀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원래 남이 있어서 멋있어 보이거나 남이 있어서 더 잘나 보이면은 약간 따라가고 싶은 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막 협찬이나 광고 같은 거를 갖다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누군가가 써서 그게 더 잘나 보이면 왠지 막 따라하고 싶어지잖아. 그런 거를 강하게 느껴본 적은 없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여신님 협찬 마구마구 들어오게 기원이를 그럼 좋겠다. 신호가 협찬 받으면 뭐가 들어올까? 아직은 모르겠네요. 뭔가는 뭐 언젠간 들어오겠지? 뭐 뿔 광택제? 그런 거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신호 뿔 광택제. 네. 소망입니다. 만약 들어온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전집 세트 괜찮은데? 근데 신판 말고 구판 아니면은 그 홍은영 작가님이 새로 집필하신 버전. 근데 그것도 이제 품절이라서 이북으로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신화 관련 도서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 신화나 그런 전설, 민화 그런 거 되게 잘 홍보해 드릴 수 있는데 심판은 작화가 맞아요. 다들 만약에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판 보다가 그때 몇 권이었지? 19권이었나 20권에서 갑자기 작화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상처일 수가. 그니까 내 오디세우스는 이렇지 않아. 알죠. 느낌이 달라. 맞아. 내 오디세우스는 이렇지 않아. 내 페넬로페는 이렇지 않아. 내 텔레마코스는 이렇지 않아. 내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는 이렇지 않아. 맞아.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상처만 안기고. 근데 심판도 기존에 네임 밸류가 있어서 이럭저럭 잘 나갔던 걸로 기억은 해요. 하지만 구판으로 입덕을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일단 그 작가님의 빼어난 그림체가. 오늘 간만에 야매 신화 교실 하는 날인데 신호가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첫 영상으로 올렸다가 알고리즘의 쓴맛을 봤던 게 첫 야매 신화 교실 편집본이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한 2편 정도 밀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호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매운맛 했더니 매운맛 말고 순해맛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순해맛으로 끼려왔는데요. 정말 순해같이 이렇게 맹맹한 거나 좋아하고. 신호도 순해 좋아합니다. 근데 자극적인 맛을 더 좋아할 뿐이에요. 뇌가 도파민에 절여졌나 봐요. 진짜 어쩌지 이거. 네. 근데 진짜 자극적인 이야기가 순해 이야기보다 좀 더 재밌지 않나? 아닌가? 여신님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순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페르세포네가 도끼가 있어서 성사된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데스가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살짝 공사를 쳤잖아. 그래서 다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호가 이번에 야매신화 교실 순회 이야기 서치하면서 느낀 건데, 도끼 퀸 그니까 페르세포네 그 하데스한테 맨 처음에 납치당했을 때 이야기 말고 나중 이야기들 보면요, 그 누구지? 아도니스의 소유권을 놓고 다퉜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막 그 하데스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민테라는 요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테를 밟아댔나? 그런 설화들 보면, 그런 신화들 보면은 페르세포나가 결코 약한 여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데스는 공사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
하데스가 납치를 한 것도 맞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맞는데 페르세포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찐 로열 블라드잖아. 제우스랑 최초의 5명, 올림포스 5명의 그 사이의 딸로서 약간 자기 입지를 증명을 하고자 그렇게 도끼 어린 신화들을 만들어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지 웹툰 중에 네, 당찬 여신 민테는 그냥 요정 정도였나? 그쵸? 그냥 요정이었는데 하데스도 또 그걸 받아줬어 싶기도 하고 아니 물론 포세이돈이나 제우스에 비하면은 하데스는 굉장히 바람도 안 피우고 착실하게 착실하게 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몇 안 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민테랑 그런 거였죠. 민테가 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더라? 그 밟힐수록 향이 잘 나는 민트가 됐다. 네, 그런 신화가 있죠. 웹툰 중에 로어 올림푸스 재밌어요. 네, 신호 로어 올림푸스 다 봤습니다. 완전 재밌게 봤어요. 나중에 신화 관련 미디어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로어 올림푸스랑 뭐 퍼시 잭슨 시리즈 그런 거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근데 로어 올림푸스에서 로어 올림푸스로 입덕을 하신 분들은 신화를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의도치 않은 만화 교양 교육 때문에 신화 교육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없다가 로어 올림푸스로 입덕을 하신 분들은 조금 실제 페르세포네 캐해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지도. 근데 그 하데스랑 페르세포네가 로어 올림푸스 안에선 되게 순해져. 되게 조심스러운 남자와 빨리 나를 사랑해줘요 하는 여자의 맞돌이 조합이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이 있으니까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가 이상형 그 돌림판이 아니지. 이상형 구절판? 이상형 모음집? 잠시만요. 그런 거 했을 때 하데스를 항상 넣곤 했거든요. 이상형이야. 신호 이상형이 그렇게 약간 좀 까맣고 곧게 뻗어 있고 길고 그런 남자라고 했는데 차가운 남자도 이상형입니다. 근데 이건 모두의 이상형이지 않을까? 모두에게 차갑지만 나에게만은 따뜻한 남자? 신호만 그런가? 네, 일단은 로어 올림푸스 재밌으니까 그리고 좀 약간 재해석이 들어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어 올림푸스는 완전 하데스잖아? 그쵸?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서 재밌었던 것 같아. 하데스가 원래는 좀 침침하고 성격도 더럽고 그런 좀 할배 캐릭터로 기존에 소비가 되던 게 갑자기 막 쿨워터 향 나는 나에게만 다정한 핫가이? 냉정한 핫가이? 어우, 어감 죽이는데 냉정한 핫가이?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쓰레기 같긴 했는데 더 쓰레기같이 묘사된 신들도 있긴 했지만 근데 뭐 이건 개인의 창작 영역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어느 매체든 간에 2차 창작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식 캐해를 소비하는 그런 장르들 보면은 제우스는 한결같이 쓰레기야. 제우스는 한결같이 쓰레기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진짜 쓰레기기는 했어. 너무 현대식 캐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긴 알지만 그래도 네, 다소 그랬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오늘의 야매 신화교실은 네, 무례하긴 순해야 하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순회 특집으로 한번 해볼 예정인데 근데 사실 신화 속에 그렇게 서로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순회 이야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뭔가 아무래도 막 되게 오래전 민화, 설화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순애는 없지만 그래도 순애가 맛돌이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순애 이야기 많겠죠. 아까 이렇게 만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보셨다고 하셨다면은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맛돌이 냠냠 그죠. 아시는 이야기들 많겠지만 순애 좋아 그쵸. 그래도 신호가 꼽는 순애 이야기 뭔가 가장 강렬한 내가 신호와 순애 이야기 하면은 그래도 이게 가장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강렬한 이야기들만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의 콘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 신호의 야매 신화 교실 오늘의 콘텐츠는 무례하긴 순애야. 네. 다름 아닌 순애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이전에는 뭐 불륜, NTR 뭐 그런 매운맛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왔더니 순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오늘은 순애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호가 소개해드릴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3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 2개와 켈트 신화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에로스와 푸시케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대표 사례니까 순애의 대표 사례니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사실 순애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향한 이상의 마음도 순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유명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야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 3번째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려나? 신호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켈트 신화. 켈트 신화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 있으시려나? 신호도 사실 잘 많이는 모릅니다. 그래도 켈트 신화 중에서 전생에도 현생에도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순애. 에테인과 미딜의 이야기. 사실 이게 아일랜드어라서 매번 읽는 방식이나 표기가 달라져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신호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의 이야기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 다들 많이 아시죠? 신호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3권. 잠든 푸시케 옆에서 성인이 된 에로스. 너무 과몰입했나? 너무 과몰입했나? 그리스 신화의 대표 커플이죠. 시아시아 좋은 저녁입니다. 야매 신화 교실 하는데 딱 시작하는 타이밍에 알맞게 오셨네요. 대표 커플이죠. 에로스와 푸시케. 사실 이 뒤를 이어서 수많은 미녀와 그리고 숨겨진 야수의 모티브가 되었고 인간인 푸시케, 신인 에로스, 신분과 종족이 다름 그리고 서로 간에 놓여진 역경을 딛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쟁취해낸 순애. 맛있다. 벌써 맛있다. 순애라는 게 서로를 향한 사랑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죠.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건 순애라고 할 수 없지. 진정한 순애는 극복이 있어야 순애인 겁니다. 당연히 맛있으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신호가 방금 말실수를 했나요?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실수는 넘어가 주세요.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녀와 야수의 모티브가 된 이유가 일단 못 모르고 사건에 휘말려서 빠지게 된 아름다운 여자와
그리고 이제 정체를 숨긴, 네, 정체를 숨긴, 하지만 그 정체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혹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보신 분들은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공통된 접점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은 일단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그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죠. 아프로디테는 잠시만요.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지만, 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약간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단 애욕?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사랑 좋지. 사랑 좋은데 이제 그 아들인 에로스를 시켜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게 만들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거나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거나 그런 일도 아프로디테가 꽤 많이 같이 하기도 했죠. 물론 에로스가 장난꾸러기 신이어서 아프로디테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도 사고를 꽤 많이 쳤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그게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대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던 다프네와 아폴론 이야기. 아폴론이 에로스를 무시하자 에로스가 아폴론에게 복수를 하려고 일부러 사랑에 빠지는 금화살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납화살을 각각 아폴론과 다프네에게 쏴서 네, 맞아요. 아폴론과 다프네.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다프네가 아폴론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가 되고도, 네, 아폴론을 여전히 싫어했지만 어쨌든 아폴론이 다프네를, 네,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죠. 월계관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아, 시아시아 좋은 저녁입니다. 야매 신화 교실 순회편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맞아요. 다프네가 월계관이로 그 잎사귀로 월계관을 만드는 걸로 했지만 사실 월계관으로 기려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 결국에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은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폴로는 집착남이었던 건가? 집착관공이었던 건가? 집착관공 아폴론. 네, 그런 느낌이군요. 어쨌든 그래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사랑의 신 에로스, 이 모자가, 네,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 직진남. 아, 요즘은 직진남 잘 안 먹혀. 요즘은 그렇게 막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말을 쓰기 조금 애매한 시기예요. 요즘에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사랑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원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송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으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아프로디테의 외모를 숭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푸시케가 어느 왕국의 공주인데 아프로디테 여신보다도 더 아름답더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을 했죠. 점점 비어가는 신전을 어떻게 했냐? 네, 사람들이 다시 왔냐? 아니요. 푸시케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푸시케를 보러 몰려들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도 텅텅 비고, 네, 거미줄만 들어가고 재물도 아무도 안 바치고. 근데 신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숭배로 이루어지는 게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물도 못 받고 신전도 텅텅 비어가는 아프로디테가 결국에는, 네,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냐? 네. 아들인 에로스를 시켜서 푸시케에게 아름다워지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지지만 아무도 푸시케를 사랑하지 만들게 못하는 아무도 푸시케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네, 그런 저주를 결국에는 내리게 되죠. 사실 요즘이었으면 인플루언서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저주를 내렸고 푸시케는 홍기가 찼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와는 반대로 결혼은커녕 구혼자 하나 없어서 외로운 삶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신탁을 받고 괴물과 결혼하라는 신탁을 받고 알 수 없는 존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상황?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신부가 되어버렸다. 라란. 사실 이게 신화고 옛날 이야기니까 말이 되는 거지. 아무리 휘황찬란한 생활을 누린다 한들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신부가 되라. 할 수 있을까? 신호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신부가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호화롭고 즐거운 네, 누구보다도 호화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로스가 정확히 말하면 정체를 숨긴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우리 결혼에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사실 푸시케는 인간이고 에로스는 신이기 때문에 서로의 한계점이 너무 명확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에로스가 내세운 딱 하나의 조건, 어둠 속에서 내세운 딱 하나의 조건,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류를 한번 신들이 멸망시키고 나서 새롭게 만든 여자였던 판도라에게 넣어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신화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여겨지는 것, 금기. 인간은 어째서 금기를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까? 그러기에 인간인 거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결국 푸시케도 금기를 깨고 말았죠. 한밤중에 기름등불을 들고 에로스가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비춰보다가 결국에는 들키고 맙니다. 결국에는 들키고 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개가 달린 너무나도 잘생긴 미청년의 모습이 있어서 푸시케가 그대로 얼어버리고 마는데 에로스가 하필이면 푸시케가 흘린 그 기름 한 방울에 잠에서 깨서 뜨거워 하면서 잠에서 깨가지고 푸시케를 향해서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할 수 없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할 수 없다. 무슨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네, 에로스와 푸시케의 이야기.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순회 특집 야매 신화 교실. 그리스 신화 중에서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의심과 함께할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가요? 판도라의 상자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푸시케는 그 에로스와 엮여진 인간 공주 이야기입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스스로 실수로 자기 자신을 화살로 찔러서 어른이 되는 바람에 함께 사랑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얼굴만은 보지 말아달라는 그 금기를 깨고
결국 푸시케가 에로스의 얼굴을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 일화도 있는 걸로 알아요. 판도라의 상자, 네 맞아요. 뒤에 나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기보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련들. 네.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게 준 시련들 중에 하나. 네.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한번 계속 같이 보시죠.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다. 일단 신호 생각에는 이 말만큼 연애 관계에 필요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수인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믿어줘야죠. 근데 그 금기를 깼기 때문에 네, 시련이 시작이 된 거죠. 신호는 의심? 신호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신호가 예전에 약간 백스님하고 꽤 오래 만났잖아요. 근데 신호가 다른 사람들이랑 뭐 아는 분들이랑 술 마시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나 남자인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올 거야 라고 할 때 백스님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래 다녀와 하고 보냈던 거 약간 서운했던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신뢰였던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신뢰. 물론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차피 네가 아는 남자 중에 나보다 잘난 남자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이긴 했는데 자신감이죠. 그죠? 자신감 있는 남자. 어쨌든 네.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냐? 아프로디테를 푸시케가 결국엔 찾아갑니다. 혼자 남겨져서 에로스를 찾기 위해서 아프로디테를 찾아가는데 아프로디테를 만난 푸시케에게 네,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죽어가나 구경하러 왔어. 쿵떡쿵떡. 이미 마시는 분 계시려나? 어머님. 네,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원래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어. 네, 이건데 어쨌든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향해서 분노를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마음의 병을 얻었다. 애초에 푸시케 때문에 에로스가 성인의 모습이 됐고 애초에 푸시케 때문에 자기 신전이 비었고 그치?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이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에게 분노를 숨기지 않자 푸시케가 진짜 자신이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에로스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어떠한 시험이라도 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프로디테가 못 이기는 척 시험을 3개를 제시를 합니다. 네, 사나운 양들에게서 황금 양털을 모아오기, 창고에 흩어진 곡물을 분류하기, 그리고 저승에서 아름다움을 받아오기. 사실 셋 다 깨지 못할 시험이었죠. 인간의 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 사나운 양이라는 거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머리로 들이받아 버리는 양이었는데 다행히도 강의 신의 도움을 얻어서 그 풀밭에 흩어져 있는 양털들을 모아서 과제를 달성했고 창고에 흩어진 곡물 분류하기는 데메테르 신전을 치워준 이후에 네, 데메테르 여신이 도와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개미들이 도와서 그 곡물들을 무사히 다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승에서 아름다움을 받아오기가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일화죠. 사유는 그거였죠. 아들이 아파서 내가 간호하느라 내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다. 저승에 가서 아름다움을 받아오너라. 근데 저승을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가나요? 인간의 몸으로 저승을 가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승을 가려고 푸시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순간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 정답을 알려줘서 푸시케는 걸어서 제 발로 저승까지 갑니다만
거기서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무언가를 상자에 받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호기심.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죠. 어쩔 수 없이 간만에 이 시험만 깨면은 세 가지 시험을 깨면 에로스님을 다시 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간만에 내 남편 다시 보는데 얼굴 좀 이쁘게 만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의 정체는 알고 보니 영원한 잠이었기에 그대로 푸시케가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에로스는 그 사이에 몸 회복을 완전히 끝냈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영원한 잠에 빠져서 들판에 쓰러져 있던 푸시케를 에로스가 구출을 해냅니다. 다시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을 받아오라고 했던 그 상자에 다시 그 잠들을 쓸어놓고 에로스가 푸시케를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세요 해서 마침내 도로 푸시케를 같이 데려가지만 신들의 지지와 아프로디테의 허락하에 어떻게 고생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아니죠. 하나는 신이니까 신과 인간이 맺어지는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하는 순회 커플의 대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순회 최고. 그쵸? 쌍방순회 최고. 사랑과 영혼의 만남 얼마나 아름답나요? 잠깐만. 왜 두디가 멈췄지? 요새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왜 이러지? 됐다. 사랑과 영혼의 결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남자를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에로스와 푸시케이라였습니다. 구원순의 맞돌이입니다. 구원순의 맞돌이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사랑과 영혼 그렇게 이어진 두 첫 커플이었고요. 사실 이 이상으로 달달한 순애 이야기가 신화 속에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게 한 가지 힘이긴 합니다. 고대의 기준이 현대랑은 좀 달랐던 걸까? 오히려 그 날 것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매운맛 이야기들이 많아요. 매운맛 이야기들이 좀 많아야죠. 어쩌겠어.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순회 이야기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아마 다들 유명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독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두 번째 이야기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것도 꽤나 유명한 이야기죠. 꽤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일단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이야기는 아마 오타쿠라면은 아마도 공감을 상당 부분 많이 하실 이야기입니다. 이상형을 찾지 못한다면 이상형을 만들면 되지. 의 성공 사례. 오타쿠요. 로망을 가져라. 그쵸. 이것도 순애기는 하지. 그치? 이것도 순애기는 하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배경이 되는 곳이 아까 방금 출연했던 아프로디테
탄생지이자 유명한 숭배지 키프로스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키프로스 사람들이 유달리 개방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동네임에도 이상형을 찾지 못했던 피그말리온. 한번 보실까요?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던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 이렇게 여자가 넘치는데 현실에서는 이상형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사실 오타쿠 분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덕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2D 덕질이라면 더더욱, 3D 덕질은 뭐 좀 다르긴 해. 근데 2D건 3D건 그 은혼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죠. 2D건 3D건 닿지 못할 사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린 동료야. 물론 그 말을 듣고 심파치가 극대노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3D파와 2D파의 대난투가 벌어지죠. 대난투가 벌어지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어쩌겠어. 그렇게 대난투가 벌어지지만 결국은 인정을 하고 만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D파와 3D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현실에서는 이상형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내 이상의 이상형은 어디 있는 걸까? 그러다 결론 하나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만들면 되지. 그럼 만들면 되지. 조각가잖아. 그럼 만들면 되지. 마치 신호가 신호의 이상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 DIY의 여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쳐본 것처럼 피그말리온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피그말리온이 거대한 상아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자신의 이상의 여자의 모습을 조각해내고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이죠.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고대적이고 신화 속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리 신화라고 해도 피그말리온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조각하자마자 조각상이 살아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죠. 조각상이 막 살아 움직여? 그러면 신이죠. 사실 조각의 신 뭐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멈춰있는 조각상을 보면서 피그말리온이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걸 다 같이 하지만 마치 이건 피그말리온 하면 흔히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흔히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마치 최애 피규어를 모시는 오타쿠처럼 그렇게 갈라테이아를 사랑하는 진성 오타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테이아가 이때 생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움직이는 캐릭터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의 버튜버 같은 안타깝게도. 부히히 내 거야. 익명의 노동님, 신전호원 미천치즈 감사합니다. 그쵸, 부히히 내 거야. 어쨌든 이 이상의 덕질을 이루어낸 피그말리온, 당연히 주변에선 이상하게 보기 시작을 했죠. 모른 거 아니야. 어떻게 조각상이랑 그럴 수가 있어.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는 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조각상 갈라테이아와 사랑을 쌓아나가던 피그말리온. 이후에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전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모두들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던 그때 피그말리온도 신전을 찾아가서 소원을 빕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제 조각상 갈라테이아와 페이트짱 아니 갈라테이아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그 당사자분이 이제 그걸로 언급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나? 하지만 네, 모두가 아는 바로 그 고유대명사 오덕페이트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었죠. 안타깝게도 네. 뭐 본질은 똑같잖아요. 어쨌든 자신의 최애캐가 움직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제 작해였다는 점 정도? 네. 그렇게 신전에서 기도를 올린 피그말리온에게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전의 불이 3번 세차게 타올랐는데 피그말리온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아리까리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까 보이시나요? 갈라테이아가 하반신은 지금 아직도 조각상인데 상체는 머리카락부터 서서히 색깔이 생기면서 인간으로 변하고 있죠. 빛이 나 됐어요. 성공가 놓다고 됐어요. 아마 피그말리온의 기분이 이러지 않았을까? 네.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가 인간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갈라테이아의 기분을 3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오타쿠라서 피그말리온 시점에서 인간이 되는 인간이 되는 피규어나 이런 조각상을 상상만 하지만 정작 그 조각상은 자아가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물론 신화 속에서 피그말리온은 미남자로 흔히 묘사가 되곤 하니까 네, 갈라테이아도 기뻐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 갈라테이아는 인간이 되고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일종의 심리 실험이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그 사람의 실제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만약 현대에 태어나서 버티버 덕질을 했다면 이미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소원 안 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때는 고대였고 그리고 그리스였고 어쨌든 자신의 최애캐가 네, 움직였다는 점에서 뭐 모두가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최애캐는 어딘가에 실존한다. 네, 마치 은혼에서 아까 말했던 그 2D파와 3D파의 난투처럼 2D파는 내 캐릭터와 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실존한다. 그렇게 믿는 거죠. 3D파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는 2D파라서 최애캐는 실존한다. 그렇게 밀겠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최애캐는 실존한다. 아무튼 순애입니다. 왜냐면 일방향이었고 결국엔 해피엔딩을 맺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렇고 네,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네, 그리스 신화 내 순애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그리스 신화 내에 다른 순애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호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이 두 이야기가 순애라는 주제에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들어가 볼 건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켈트 신화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호는 오늘 처음으로 접해봤기 때문에 네, 조금 부연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에테인과 미디르 이야기입니다. 아시려나요? 아일랜드 신화인 토카르크 에틴. 네, 에틴 정확히는 에테인인데 뭐 이거는 아일랜드어라서 읽는 거에 따라서 표기가 매번 달라져가지고 네, 일단은 토카르트 에틴이라고 읽는데 에테인에게 구혼을 하는 그 이야기라고 불리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에테인과 미디르라는 투아하 대단안에서 사는 초월적 존재, 뭐
선현물로 따지자면 약간 신성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흔히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묘사되는 엘프라거나 아니면은 선현물 같은 데 나오는 신선이라거나 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두 존재는. 그리고 이 순의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게 회귀, 기억상실, 운명쌍방 순회. 맛있는 조합 다 들어갔어요. 이런 맛있는 순의 이야기 꼭 들어야겠지? 네. 샤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쌍방순의 이야기, 에테인과 미디르 이야기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미디르와 에테인은 인간이 아니라 투아하 대난을 사는 그 초월적인 존재, 요정 같은 존재, 신성 같은 존재인데 유부남인 미디르는 푸암나으라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테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부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바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럼 본처인 푸암나으는 어떻게 하죠? 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무책임한데? 무책임한데? 네, 그래서 푸암나으가 에테인과 미디르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다집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본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미디르와 에테인은 이 이야기에서 운명의 상대로 서로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둘의 사랑에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디르의 아내였던 푸암나으가 에테인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푸암나으가 마법을 써서 에테인을 변신을 시킵니다. 무얼로 변신을 시켰냐? 다름 아닌 나비로 변신을 시켜서 폭풍에 넣어버리는데요. 나비가 폭풍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날갯짓을 하겠어요. 에테인은 300년간 세계를 떠돌면서 헤매게 되고 억울했을 거예요. 사실 뭐 빵빵 사랑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니 불륜인 것도 네 약간은 억울하지만 나비까지 됐잖아. 네, 고난 아닌 고난, 시련 아닌 시련에 휩싸여서 에테인이 이렇게 나비가 돼서 300년을 떠돌게 되는데요. 이후 나비로서 300년간 세계를 떠돌던 에테인이 한창 지친 날개를 잡지 못하고 날아다니다가 술잔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술잔이 하필이면은 어느 왕비의 술잔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로 그 술잔에 빠진 에테인은 왕비가 술잔과 함께 꿀꺽 삼켜짐과 동시에 왕비가 저 임신한 것 같아요. 2줄. 네, 그래서 에테인은 그 인간인 왕비의 몸에서 공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물음표? 물음표? 네. 신화니까요. 먹었는데 임신이 됐다. 참 직관적인 임신 방식이긴 한데 네. 술과 함께 왕비의 몸에 섭취당한 에테인은 왕비의 몸을 빌어서 공주로 인간 공주인 에테인으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로 장성한 에테인이 아일랜드의 고왕 하이킹 에오하이드와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해피엔딩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니었답니다. 아까 에테인과 사랑에 빠졌던 미디르가 있었죠. 미디르는 자신의 원래 본처였던 푸암나으가 이렇게 에테인을 나비로 변신시켜서 300년 동안 헤매게 한 그 시간 동안 에테인을 정말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내 운명의 상대 놓칠 수 없어. 근데 이제 인간으로 환생한 에테인을 보게 된 거죠. 네. 인간으로 환생한 에테인을 보고 이제 미디르가 계략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고왕
아까 이름이 뭐였지? 네, 에오하이드에게 듀얼이 아니지. 내기를 하러 갑니다. 다름 아닌 패스 내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에오하이드는 일단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자. 뭐 옛날 신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의 자격인 걸까요? 듀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왕의 자격? 그래서 그 도전을 받은 왕에게 미디르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무슨 조건이냐? 만약에 내가 이기면 에테인이랑 입맞추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공주 출신이면 왕이 아내인데 뭐 하지만 네 어쨌든 이미 도전을 수락했으니 에오하이드는 일단 도전을 수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에테인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에오하이드가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죠. 오히려 경비를 더 강화하고 그 인간으로 변장한 미디르가 에테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경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에테인에게 닿고 싶었던 미디르는 결국 갖은 수를 써서 마침내 혼자 있는 미디르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테인에게 미디르가 말합니다.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회귀순의 정점이 되는 그 대사. 네,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너의 전생에서 너랑 나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혹시 그 선현물 드라마 중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중국 선현물 드라마 중에요. 삼생삼세 심리도화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몇 번의 삶을 살아도, 몇 번의 생을 살아도 나는 너와 다시 만난다. 전생에도 현생에도 끊어놓지 못한 우리 사랑의 인연. 그래서 근데 여전히 기억을 인간으로서 살아가던 에테르는 미디리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런 에테인을 미디르가 결국 힘껏 껴안습니다. 그리고 힘껏 껴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에테인의 기억이 돌아와서 맞아요. 당신은 미디르였죠? 하면서 전생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샤샤 좋은 저녁입니다. 네,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르와 에테인은 결국 이어지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디르와 원래 결혼했던 인간 왕이었던 에오하이드는 버려지고 두 사람은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만 인간 왕인 원래 에테인의 저기 말하면은 환생한 인간 에테인의 남편이었던 에오하이드는 계속 에테인을 찾아 헤매는 걸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이 둘의 운명적 사랑을 위해서 본래의 처와 현생의 남편이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순애라는 거 뭘까? 순애 좋기는 한데 신호는 불순물도 좋아합니다만 불륜순애도 좋아합니다만 조금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의 운명적인 사랑도 결국 두 사람에게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신호가 오늘 준비한 순애 이야기 3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잡담 시간. 순애 이야기 오늘 야매신화교실 간만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순애 이야기 잘 들으셨을까요? 순애 최고지, 그치? 순애 최고지. 신호는 자극적인 이야기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순애 맛있습니다. 순애라는 게 뭐예요? 순수한 사랑이잖아. 순수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신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이런 나를 받아줄 그런 남자? 그런 상대? 그게 신호한테 백스님이었죠. 10년을 만나고 결혼했다고 하면 보통 와 순애다라고 하는데 그치 10년 만났으면 순애지. 신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당사자성 발언을 하자면은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막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긴가? 길기는 해. 근데 그때는 사실 막 같이 살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24/7 365일 붙어 지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체감이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순애라는 게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순애다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와닿는 거지. 신호 스스로 순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아, 네 맞아요. 저희 순애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A입니다. 합쳐서 순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아이돌이야? 그건 아니죠. 네. 어쨌든 순애라는 거 좋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신호가 불륜 순애를 좋아한다고 한 게 일전에 야매신화 교실 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불륜 순애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그 불륜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순애 관계 그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둘이 사랑해서 만났대요는 서로에게 시련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누군가 하나의 시련이 더 돋보이는 사랑이 더 조금 와닿는달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런 건데, 사랑 이야기 좋죠. 사랑은 좋지. 백스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순애야? 라고 물어보면 백스님은 뭐라고 할까? 사실 맞아. 내일이 저랑 백스님이랑 같이 또 간만에는 아니죠. 한 주 만에 돌아오나? 2주 만에 또 돌아오는 백스님이랑 같이 스플릿 픽션 해볼 텐데요. 스플릿 픽션 할 때 백스님에게 미뤄오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가 신호 입으로는 대답하기 조금 그랬던 질문들 아니면은 뭐 궁금했던 점들 네 그런 거 백스님이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살짝 신호가 그 깨말 모먼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을 살짝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니까 감을 잡을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는 거는 그 야매 신화 교실이라는 게 신호의 관심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말하면 컨텐츠로 잡아보는 게 재밌으려나 하고 시작했던 건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조금은 보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코인을 타고 싶었어. 올해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그 뭐지? 오디세이가 개봉을 하잖아요. 그 특수를 조금 노려보고 싶었어. 장기 빌드업을 쌓고 싶었어. 하지만 네 생각보다 신화에 흥미가 있는 거랑 일가견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 컨셉이지만
여신 컨셉이지만 신화 이야기는 어쨌든 네, 심도 깊은 학식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다소 그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콧구멍아. 네. 뭐 또 언젠가는 네, 다른 신화 이야기를 아니면은 좀 신호가 또 좋아하는 오타쿠 이야기 해보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어떻게 하게 될까? 일단은 고민이 되네요. 네, 일단은 신화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엔딩 전까지 조금 떠들다가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신호가 준비한 야매 신화 교실 순회편 해봤는데요. 네, 순회편 해봤는데 일단 이번 주에 남은 일정은 내일 백스님과 함께하는 스플릿 픽션 시간, 그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아침 라디오에서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신호의 그 미연시 대사 정해보기 그렇게 해볼 건데요. 뭐 신호가 약간 유튜브를 위해서 항상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압박 아닌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떠드는 것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우니까 네,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페에도 공지 올리고 신호가 치지직 커뮤니티에도 이미 남긴 말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네, 신호 100일이라서 데뷔 100일이라서 네, 어제 아침 라디오 시간엔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신호가 그 100일 알리는 커뮤니티 글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 글에 신호의 100일 마음의 편지함을 열어두었습니다. 마음의 편지함 열어뒀으니까 신호한테 익명으로 하고 싶으셨단 말, 너무 지나친 비방이나 비난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신호가 100일 방송 날에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호 고사, 네, 신호 고사를 함께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100일 동안 신호 방송 보면서 신호가 진행했던 컨텐츠들, 그리고 신호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나눴던 말들 문제 맞춰보시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만약 신호에 대해서 내가 생각보다 잘 모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쇼츠도 좋고 아니면 뭐 치지직 다시 보기도 좋고 뭐든 다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저녁 백수님하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때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시간 신호는 즐거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저녁 10시에 스플릿 픽션 하러 백수님과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신전문 이만 여기서 닫겠습니다. See you. 안녕.